국민 앵커 해군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 예,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육군 대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 출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7분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6회 공군 다 합해서요. 예. 네, 예. 네. 그렇게 귀한 분이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또 안보 어느 분보다 더 걱정이 많으신 것 네, 같습니다. 걱정이 많죠.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외교 안보 분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이 저는 가장 위기라고 보는데 안보 리스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서 또 UAE에 가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상선들을 위기로 빠뜨렸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대만 문제를 건드림으로써 중국을 또 적대시해 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생즉사 정신으로 함께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외교의 기본은 사실 우방군을 많이 만들고 적국을 최소로 하는 건데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어느 분보다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 부지를 선정하는데 천공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경찰에서 나온 게 확인을 해보니까 천공이 아니라 뭐 풍수지리가 백제군 씨다 그렇게 발표를 이제 할 것 같아서 네. 이건 또 뭔가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안에 그 문제도 쭉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 진실이 어떤 것 같습니까? 네. 가장 문제는 예. 역술인이 됐든 그렇죠. 예. 뭐 누가 됐든 간에 특히 역술인 이런 분들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사실 개인이 뭐 점을 본다든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묘자리를 조상의 묘자리를 보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국가 대사, 국가 운영에 역술인이 관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나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했던 그 당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하고 뉴스토마토 그다음에 한국일보 기사들 고소 고발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함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천공이 아니고 백제군이라고 하면 그 세 군데에 대한 고소 고발 처벌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의혹 제기가 된 거잖아요. 명확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어떤 것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역술인이 관여됐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그럴만 했네라는 생각은 이제 국민들이 다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백제군이 됐든 천공이 됐든 누군가 이제 수염 기른 사람이 왔다 간 거니까요. 네. 그런데 백제군 씨가 만약에 다녀간 거라고 한다면 처음에 조사했을 때 바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네, 나왔겠죠. 7개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와서 밝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뒤가 굴리는 거죠. 그 당시 백제군 풍수지리가 했다고 해도 사실은 역술인이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작년 4월부터 했었어요. 작년 4월에 대통령실 이전하고 관제 이전할 때 역술인 또는 그런 추정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왔다 갔다는 이때 예. 정문 출입 일지를 제공해라 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라라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당시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실 인수위에서 관여하는 일이라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였어요. 예. 통상 국방부는 이런 형태면은 아니면 아니라라고 합니다. 예. 이런 부인은 하지 않고 인수위에 관여된 것이니까 제공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때 제가 더 깊게 캐 보려고 하다가 그때는 이슈가 이거보다도 더 큰 이슈가 많았어요. 대통령실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 예를 예산 문제라든가 경호 문제나 안보 문제나 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큰 문제로 생각하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국민 정서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비선에서 그것도 풍수지리가나 또는 그 사람은 간상가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역술적인 사람이 국정 운영에 관여됐다. 그것도 대통령 간절은 국가 대사인데 그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 일종의 국정농단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사건이죠. 이것이 경찰에서 최종 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최종 발표에서 최종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큰 일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관저를 이렇게 살펴본 그 논란이 벌어진 데는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통령실 이전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할 때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 네. 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들여다 보셨을 텐데 네. 지금 와서 종합적으로 네. 왜 그렇게 용산으로 옮기려고 했을까? 네. 나름 내린 결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옮긴 것 같습니까? 뭐 한간에는 역술적인 얘기도 하는 분들도 그게 있잖아요. 가장 큰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뭐 꼭 그거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예. 사실은 공약도 어겼잖아요. 대통령실 이전을 얘기했는데 최초 공약은 강화문 시대를 열겠댔는데 강화문은 적절하지 않다. 예. 그쪽에 가면 엄청난 주변에 피해가 있으니까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간에서는 대통령실 청와대가 있던 자리가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이전한다 이런 역술적인 얘기가 많았잖아요. 하루도 자지 않고 그랬다는 것에는 그런 의구심을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도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부터 관저 이전까지 비용도 많이 들고 석연찮은 일들이 많은데 왜 민주당은 국정조사 안 합니까? 사실은 그거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해 왔었죠. 예.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대통령 이전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타까운 일이 터졌었죠. 이태원 예. 참사가 터지면서 국정조사가 대통령 이전 국정조사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참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이다 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금 돌이켜 보면 이태원 참사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호 인력 배치라든지 경비 인력 배치가 관련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준비했다면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지점은 있긴 합니다만은 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거는 너무나 분야가 많고 큰 분야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국방부가 건물을 뺏기면서 합참으로 이전하고 합참은 또 연쇄적으로 다섯 이전하는 이런 것도 따져봤어야 됐고 관제 이종의 문제도 있었고 또 거기는 경호, 경비, 안보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제일 큰 것이 또 NSC를 이전해야 되는 이런 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연결해서 같이 국정조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본질이 흐릴 수가 있죠.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원인이 뭐고 책임자가 뭐고 앞으로 재발 방지가 뭐가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어저께도 SNS에 올렸는데 이제는 국정조사를 할 시점이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안 된다. 왜? 예. 대통령이 답을 안 하니까 예. 국정조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사까지 가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당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의견을 당 지도부하고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다시 국정조사 추진하신다 이 말씀이죠? 네, 예, 추진해야 범위는 어떻게 되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에 예.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예.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 과정 이후에 졸속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예. 법을 위반한 거나 절차를 위반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그리고 예산 문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 좀 국민들이 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이 지금까지 파악하시기로 돈이 전부 얼마나 들어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거가 수천억이죠. 최초에는 496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계속 눈덩이처럼 저는 그때 앞으로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예.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그쪽이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공격했거든요. 공격했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합참 이전만 해도 지금 국방부가 합참 건물을 뺏으니까 합참이 새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하는데 최초는 인수위에서 제가 최소 2천억 이상 든다고 소요 제기를 했었는데 인수위에서는 그 당시 1,200억이 든다고 했다가 예.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1,900억 가까이 든다고 얘기했고 나중에 그거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2,500억 가까이 든다고 했고 그것도 본청 건물 말입니다. 부수 시설까지 가면은 앞으로 한 5천억은 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예산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앞으로 여파들이 커지고 있고 또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한 이전이 되느냐? 아니죠. 앞으로 안보 공백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만 해도 네. 그 비용이 상당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하나 옮김으로써 국방부 합참이 다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국방부라든지 합참이라든지 너무 좀 낡고 오래돼서 새로 좀 지어서 옮길 만한 필요성이 좀 있었는데 차제에 이렇게 옮기니 잘 됐다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까? 쓸데없는 짓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들어간 국방부 건물은 한 20년 전에 지어서 아직 새 거고요. 특히 합참 건물은 지은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북한에서 핵을 쏘아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 시설을 해놨어요. 지하시설은. 합참은요. 그럴 정도로 경관 시설을 했는데 또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시설을 또 지어야 되죠. 네, 예. 그 시설도 그렇고 앞으로 이전하는 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산 낭비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 안에 관저도 있고 영빈관도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세 군데에 나누어서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용산에 예. 있고 관저는 한남동에 있고 영빈관이 없으니까 2, 3일에 한 번씩은 또 청와대를 쓰고 그러면 경호 경비 소요가 어떻습니까? 2, 3배 들어가는 거고 이동 간에 시민의 교통권이나 통신권이 또 제한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그냥 대통령 됐다고 쫙 해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많은 네. 국민들이 물어보는데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또 뭐 역술인이 등장하고 풍수지리가가 등장하고 그러는데 말씀 나온 김에 한번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남영신 그때 네. 육군 참모총장이죠. 네. 부승찬 전 대변인이 남영신 총장한테 그때 전했다고 하는데 남영신 총장은 우리 김 의원님 후배입니까? 네, 한 해 후배. 혹시 이것 관련해서 네. 야 그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한번 좀 전화해 보신 거 있어요? 그 전화를 그 사건 이후에는 예.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1년 선배고 일기 네. 선배시고 현역 의원님이신데 전화도 안 받아요? 네,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화를 안 받고 사실 이것은 뭐 군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남영신 총장 얘기나 그거를 대단히 신뢰합니다. 왜냐하면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검토한 것이 관제가 두 군데입니다. 예. 대통령실 현재 있는 그 국방부 건물 안에 서울 사무소라는 데가 있었고 거기는 그 육군 본부가 계룡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군 총장이 서울에 왔을 때 근무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관제식으로 돼 있어요. 정원도 있고 1층 건물이고 예전에 아마 오래전엔 누군가 공간으로 썼던 지역 같대요. 그래서 거기 그대로 공간이나 관제도 써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한남동에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디를 쓸 것인지를 검토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역술인이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육군참모총장 공간 한남동을 쓰는 걸로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육군총장 공간을 가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보니까 낡고 좁으니까 다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옮겼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천공이냐 백제곤이냐 이것도 이제 더 밝혀져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쭉 보셨을 때 천공이 아니라 백제곤 씨였다라고 하는 발표가 난다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천공을 감추기 위해서 백제곤이라고 하는 인물을 내놓은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천공도 다녀가고 백제곤도 다녀갔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오래 들여다보셨던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역술인은 왔다 간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당시 제보도 있었고 추적했는 것 바로는 그것이 천공이냐 백제건 씨냐 뭐 또는 건진이냐 이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 남영신 총장이 관할을 했던 서울사무소나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무했던 간부 상사급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건진인지 천공인지 뭐 백제건 씨인지 구분을 잘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마스크를 쓰고 또 뭐 정치에 군인들은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 가고 누군지 안 알려주니까 총장한테 보고를 했겠죠. 수영 길고 뭐 이런 분이 왔다 갔다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장한테 바로 하지 않고 그 위에 총장 비서실장이나 누굴 통해서 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총장은 그것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변인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고 거기에서 누가 감추고 뭐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은 언젠가는 명확히 밝혀질 것 같아요. 이것은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4월 달에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통상 자료 요구를 국방위원회 하면은 밑에 정문에도 확인하고 또 그 개선에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검토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만은 현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함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군사 보안 시설은 CCTV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네, 정문에도 거기는 국방부 지역도 그렇고 한남동 지역도 그렇고 군이 정문을 경계하고 울타리 경계를 합니다. 그럼 저도 사실 한남동에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살았어요. 개인적으로 오는 손님도 다 거기에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미리 통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마 기록이 어딘가 있을 텐데 공개를 그 당시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운영에 이렇게 무속인이 됐든 역술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는 이 작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되죠. 손자병법 제가 전문인데 2500년 전 손자도 이걸 경계했어요. 국가 운영에 점이라든가 무속인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라 한 겁니다. 손자병법에 나옵니까? 네, 손자 2500년 전에도 나와요. 그때도 아마 점을 치면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라는 거죠. 국가 운영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지 무속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조언한답시고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국정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2500년 전이면은 일부 나라에서는 신정일치, 재정일치 그런 사회에서 비 안 온다고 임금이
제사장이랑 같이 기구제도 네. 지내고 그랬을 때인데 네. 그때 이미 그런 비과학적인 것, 네. 삿된 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게 손자병법에 있었군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형태나 여당의 형태와 정부의 형태가 너무 그래요. 지금 백재건 씨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면은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안다, 간상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사주 풍수 지리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당에서 뭐라고 했나요? 또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 외치잖아요. 그러면 그 백재건 씨가 얘기한 풍수지리가 과학이다는 그 말을 신뢰해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답해야 되는 시점이죠. 네네. 혹시 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백재건 씨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정치인들 많이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백재건이란 존재 처음 알았습니다. 예. 사실은.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으니까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나라에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대통령이 금방 돌아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갔습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가는 일정이 갑자기 잡혔겠습니까? 네, 미리 그렇죠. 잡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쟁 중인 나라 가는 거니까 극도로 보안을 유지했을 거고, 그래도 꼭 그게 옳았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특히 이제 잘못된 것은 대통령 간다고 상황 달라지냐 이런 얘기한 사람들은 혼이 많이 나야 되겠지만, 오늘 이제 김병주 의원님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잘한 걸까 아닌 걸까, 이 판단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봐요. 전쟁의 위협을 더 높였다고 보죠.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는 지원할 만큼은 했습니다. 최초에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그때 문재인 정부 말기였어요. 러시아를 규탄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하고, 비군사 지원, 군복이나 뭐 방탄복, 전투식량을 지원했어요. 지원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적절점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와 우호국이었는데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전환했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근데 여기에서 더 도를 넘친 거죠.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직생 정신으로 함께 연대해서 싸우겠다. 이러면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다른 G7 국가가 갔으니까 우리가 간다? 천만의 말씀. G7 국가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리전을 하는 나라죠. 대다수들이. 우리는 북한에 마주하면서 그 위협을 어떻게 할지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 플러스 적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러시아를. 예. 그러면 저는 5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장 러시아에 있는 16만 우리 교민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진출한 160개 기업들이 위기로 몰고 가는 거고요. 지금도 대단히 위축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북한에 신형 무기를 줄 수도 있고 무기 기술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러시아에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그러면 우리가 신형 무기를 줄 수 있다. 예. 그럼 한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럼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무인기 때문에 우리 어려웠는데 무인기에 폭발물을 단 무인기를 제공하면 어떻겠습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직접적인 압박을 열 수가 있어요. 동해상에서 지금도 방공식별구역에 수시로 강도를 높이면서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직접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155mm 포탄을 50여만 발 미국을 통해서 하여튼 유럽으로 주는 경향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5mm 포탄은 우리도 비축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는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핵미사일이 지금 주목받지만은 수도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핵심 무기가 155mm입니다. 그 포탄이 지금도 부족한데 지금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 정황들이 나오죠. 그럼 우리 안보에 당장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사직성 정신으로 싸워야 될 것은, 지켜내야 될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드는 겁니까? 적절점만 유지해야지. 그리고 또 일부 혹자들은 6.25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 이건 논리의 모순입니다. 6.25 때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 침략을 했고 북한을 사주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논리의 모순이 안 맞는, 모순 덩어리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미국의 말을 잘 듣고 윤석열 외교 정책이 가치 진영 논리에 묻혀 있잖아요.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같이 하는 나라와 연대에 싸우겠다. 이런 논리에 갇혀 있는 거죠.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적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가야 되는데 가치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40년 전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전에 소련과 미국 양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할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90년 이후엔 어떻습니까? 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세계가 거의 하나로 돼서 인적 교류, 경제 교류가 활발해졌잖아요. 90년 이전에는 경제 교류, 인적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부못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피해가 당장 오고 인적 교류가 오고 문화 교류가 안 됩니다. 이건 국익 차원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안 좋은 영향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일정한 편에 들고 적대를 자꾸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발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동도 뭔가 북한과 평화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붙으려면 붙어봐 뭐 이런 식의 발언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핵 잠수함도 올라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안보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시기에 그래도 전쟁 안 난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면 매우 위험하다.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매우 위험하죠. 지금 저는 전쟁의 먹구름이 막 밀려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더 끼어고 있고 동북아의 안보의 불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두 개 축으로 늘 했어요. 하나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 측면은 위협을 낮추어서 군사력을 높이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럼 그 공간에 평화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군사력은 한편으로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위협을 낮추니까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안 하고 같이 올려가니까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을 키우고 확장 억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도 거기에 평화의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직생 정신으로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전쟁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지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럼요.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잘못 가고 있는 대통령의 길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1년 차를 윤석열 정부는 스터디를 해서 배워야 된다고 봐요. 그때도 전쟁의 위기가 막 몰려왔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ICBM 실험을 함으로써 미국은 실제로 전쟁을 시한부 전쟁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저도 공포감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거는 전쟁이 안 된다 선언을 하고 미국을 설득시키고 북한을 설득시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물꼬를 텄잖아요. 그리고 한 3년 동안 평화를 만들어냈는데 아쉽게도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다시 원위치 된 것이 뼈아픈 그건데 아침 동특이전이 가장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잖아요.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북한을 설득시켜서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핵 잠수함에 가서 정권을 어떻게 하겠다 북한에 하잖아요. 참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래요.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합참 의장이라면 그 정도 메시지가 될지 몰라도 내용도 우리 전략사령부나 우리 그 미사일 사령부 가서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니라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 앞에서 하잖아요. 마치 어린애가 자기 힘이 약한데 큰 형을 데리고 가서 큰 소리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자존심에 상처를 우리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데서 그렇게 위험한 얘기하는 거 보면 과묵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 의원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한 30분 인터뷰 해가지고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우리 안보 상황도 살펴봤고요. 한남동 관저 부지에 역술인이 개입한 의혹 이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라 검찰이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사적 로펌이냐라고 질타하셨던 오에리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 추천하셨는데 유정수님 외교 실패로 경제가 엉망인데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권 카르텔 얘기하지 말고 용산 카르텔, 처가 카르텔 혁파하십시오. 의견 주셨는데 유정수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주 의원님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생방송 백운계 정치분석 다시 찾아뵙겠습니다.